와우, 이제는 네. 뭐 역할 분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엄청나. 우리 네. 네, 그 우리가 뭐, 강연자도 예. 네. 자,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9시가 네. 됐습니다. 네. 자, 기현님. 예. 저희 이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C의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ESC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영문 줄임말로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라고 명칭이 되어 있긴 하지만 ESC의 회원은 과학자나 공학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교사나 음악가, 문학인, 사회운동가, 비평가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과학자나 공학자는 아니고요. 제 바이오에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이 사단법인 ESC의 혹시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보시면 ESC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있거든요. 저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단체에 가입하셔서 함께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작은 강연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강연, 토론, 다양한 활동들을 나누고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럽하우스 내에 ESC 클럽이 있습니다. 이 방 가장 위에 표시되어 있는 녹색 집 모양을 클릭하시면 바로 클럽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ESC 클럽은 꼭 사단법인 ESC의 회원이 아니셔도 바이오에 자신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 3줄 이상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멤버로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클럽을 팔로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클럽하우스에서 ESC가 여는 3번째 강연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연을 열 예정입니다. 강연에 대한 스케줄은 클럽의 소개 페이지나 ESC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강연 외에도 멤버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클럽하우스 ESC에도 많이 가입을 해주세요. 강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전에 고지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 발언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클럽하우스 ESC 클럽 이 강연에서 하고 있는 강연은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녹음과 녹화가 되고요. 유튜브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안드로이드로 접속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발언 중에 언급되는 제품명이나 회사명은 해당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홍보나 그 제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식별을 위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화 내용에 대한 기사화는 발언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ESC 렉처 3번 과학은 어떻게 mRNA 백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민힐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과학이 어떻게 소통하고 인류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mRNA 백신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민힐님을 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원병묵님을 소개하려고요. 원병묵님은 재료과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고 계세요. 커피 얼룩의 과학 같은 일상적인 소재에서 재밌고 의미 있는 과학적 발견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참고로 ESC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얘기할 때 교수, 박사, 선생님, 대표 등의 직함을 붙이지 않고 이름 뒤에 님자만 붙여서 소통합니다. 이런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ESC가 여는 클럽하우스 모임에서도 유지되었으면 해서 저희도 계속 님자를 붙여서 소통을 할 텐데요. 스피커로 스테이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병묵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현님, 이렇게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ESC, 3번째 강연, 과학은 어떻게, 예, mRNA 백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 3번째 강연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특히 이제 mRNA 백신의 그 개발 사례를 통해서, 과학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민일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앞서서 이제 기현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 재료 과학을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나노 입자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 포함해서 부드러운 물질 이런 이제 물질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이제 백신과 관련된 연구가 조금 이제 관련돼 있는데 오늘 특히 이제 민일님 모시고 저희가 정말 알고 싶은 그 mRNA 백신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눌 겁니다. 네, 민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 계시죠? 네, 네, 네. 네, 저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엘리코시티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대가 많이 다른데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목요일 오전 8시에 6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네, 아침 지금 8시, 아침 8시에 지금 이제 강연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네. 오늘 강연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ESC 그 클럽하우스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조금 우울한 소식들이 기분 좋거나 행복한 소식들보다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많은 분들이 그 mRNA 백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에서 mRNA 백신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둘을 잘 섞어서 유익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일님의 이제 강연 내용을 좀 들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이 뭐고 어떤 원리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건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보면은 클럽하우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백신에 대한 얘기들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과학을 전공하시지 않거나 과학을 전공하셨더라도 그 생물이나 의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으면 좀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과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너무 쉬운 얘기라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즐겁게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병목님 소개해 주신 대로 우선 이 백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신의 원리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 기전, 면역 체계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하는 일은 크게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그 셀프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자신이 아닌 난 셀프로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역 체계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그럼 과연 백신은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인류가 개발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몸에 셀프가 아닌 다른 병원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몸의 구성 요소들, 면역 체계의 일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차단해서 공격을 해서 없애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침투한 병원균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보다 재빨리 활동을 해서 확 퍼지게 되면 우리가 병을 앓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면역 시스템이 더 병원균보다 빨리 작동을 해서 걔네들을 없애게 되면 이제 병이 걸리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의 원리는 그러면 이 시간을 좀 줄여보자. 우리가 그 병원균이 예상이 되는 상황,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이죠. 그 병원 침투하기 전에 걔네들을 살짝 우리 몸에 소개시켜줘서 아프지 않은 상태로 미리 그 후에 침투할 수 있는 병원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 이 개념이 백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백신의 그 원리를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 백신이, 그 이제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 예,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방법들이 네, 좀 지금 있을까요? 네. 그 매체를 통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저, 모더나 이런 다른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충 어떤 그 종류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5월 5일이죠. 어린이날 그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발표된 되게 따끈따끈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고 왜 백신이 이렇게 효과적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문은 뭐에 대한 논문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하신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논문이에요. 그 환자들 중에 증상이 아예 없으신 분, 경증만 앓고 지나가신 분, 중증을 앓으신 분, 그리고 사망하신 분 이렇게 네 개의 케이스로 그 환자분들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왜 그 증상도 없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까지 이르느냐 그 원인을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였고요. 되게 신기하게도 음, 알아보니까 그 네 환자 지금 말씀드린 네 종류의 환자 모두 면역 반응이 다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우리가 그 면역 그 바이어스를 찾아서 없애는 중화 항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 면역 체계 중에 병원균을 차단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항체인데요. 그게 다 제대로 생성이 됐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였냐면 생성되는 시기였어요. 아, 그 앓지 않거나 빨리 그냥 경증만 앓고 지나가신 분들은 그 항체가 빨리 생성이 되었고요. 반면에 중증을 앓거나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늦게 생성되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 지금 맞고 계신 여러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맞고 계신 여러 백신들 보면 백신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특히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연구 결과가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미리 대비를 하게 되면 혹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그 작동 기전의 힌트를 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네.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네. 좀 더 복잡한데 지금 긴급 사용 승인 받은 백신의 예를 좀 들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백신은 이제 우리 몸에 그 병원균을 살짝 맛보여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이 굉장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분리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하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몸에 들어와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죽여버립니다. 불활성시킨 바이러스를 몸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 방식을 채택한 백신이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노팜 그리고 시노백이라는 백신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바이러스 전체를 죽였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일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되는 단백질인데요.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다고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용하기보다 이 단백질만 그 분리해내서 이 단백질을 몸에 주사하는 방식의 백신이 있습니다. 노바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게 단백질이나 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저장한 물질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단백질은 우리 몸에 모든 세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핵 안에 들어있는 DNA라는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그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세 번째로 그 DNA를 주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채택하는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네. 그다음에 J&J 얀센이라고도 하죠. 그 두 개의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 DNA를 이용한 백신을 만들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mRNA, 네. DNA랑 비슷한 원리인데 mRNA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mRNA도 역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를 포함한 유전 물질이고요. 그것을 몸에 주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회사는 파이저와 바이오엔텍이라는 두 개 회사가 같이 만들고 있는 파이저 백신과 모더나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네. 크게 구분드려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은 불활성 바이러스를 이제 이용한 중국에서 만든 시노팜, 시노백 이런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이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있고 유전 물질 중에 이제 DNA를 이용한 방법이 아스트로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실 mRNA를 이용한 두 가지 백신, 파이저 백신하고 이제 모더나 백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네, 왜 이렇게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좀 저희가 좀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다양한 백신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작년 2019년 말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네, 2020년부터 백신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백신들이 지금도 수십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똘똘한 놈 하나만 골라서 제일 잘 되는 거 하나만 그 전 세계적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그리고 계속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느냐 그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일단 네, 그 이유를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2020년 작년 초에 백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백신도 성공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백신 만들어질 것 같아? 그때 제가 제 지인분들께 드린 대답은 50대 50일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연구 개발과 가능은 하겠지만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어, 진짜 민관할 거 없이 엄청난 그 인베스먼트 투자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그 좋은 백신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 중에도 어떤 게 진짜 제일 인류에 공헌할 것인지 넘버원으로 뛰어난 건지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거는 네,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그 과거를 회상할 때 그때쯤이면 아마 그 판단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것을 판단하기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백신 하나가 각각의 백신이 이제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원리도 다릅니다.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백신이 앞으로 생겨날 그 변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양상도 다 다르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지식과 기술로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어떤 특정 백신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걸 전 세계 인류가 맞았다 가정을 하면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 변이가 그 백신을 피해가는 변이가 생겼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팬데믹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백신들을 골고루 같은 나라에서도 골고루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리드리면 이러한 그렇군요. 이유 네네. 때문에 그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계속 개발하고 공급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특히 이제 오늘 mRNA 백신에 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민희님 모시고 지금 강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이제 본 주제 그 mRNA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mRNA가 뭐죠? 네, mRNA는 메신저 RNA의 준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사 RNA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간략하게 그 DNA, RNA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세포는 이제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기구가 따로 있는데 그 핵 안에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모든 유전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뭐 피부 세포, 심장을 만드는 세포, 폐를 만드는 세포. 그 모든 다양한 다르게 생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다 동일하거든요. 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각 세포마다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발현해서 이 세포가 다른 운명을 띠게 되는 세포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DNA에서부터 단백질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간에 mRNA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DNA에서 핵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mRNA라는 녀석을 짧게 만들고요. 이 mRNA가 핵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세포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포막과 핵 중간에 있는 세포질에서 이 mRNA를 템플레이트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mRNA의 정체고요. 그러면 mRNA를 이용한 백신을 만드는 게 왜 그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느냐? 똑같이 DNA랑 mRNA를 주사를 했을 때 동일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랑 mRNA를 주사를 했을 때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DNA를 주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DNA가 세포질을 뚫고 핵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mRNA는 세포질만 뚫고 세포막만 뚫고 세포질로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DNA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로 착안해서 이 mRNA를 이용한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된 것인데요. 사실 mR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 그 얘기는 이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mRNA가 우리가 이제 유전 물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물질이고 이제 그 mRNA를 활용해서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그렇게 이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해주셨어요. mRNA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노벨상 후보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잠깐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m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다는 개념은 뭐 그렇게 얼핏 듣기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연구하고 계신 케이틀린 캐리코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바이오엔텍 파이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과 그 유펜이라고 알고 계시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주 와이스만 교수님이란 분, 이 두 분이 이 mRNA 백신을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특히 케이틀린 캐리코 박사님은 이 mRNA를 가지고 mRNA를 몸으로 전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 백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그 약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할 기술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계속 이것만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죠.
이 세포 단계 실험을 하시면 원하는 단백질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이전에는 다른 암 백신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그 특정 세포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이미징 리포터라고 하는데,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단백질은 mRNA를 이제 만들어서 세포에 넣어주면 무리 없이 아무 그 힘들지 않게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거치는데요. 동물에만 주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밝혀낸 그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이러스가 특별한 예인데요. 우리 몸은 그 면역 체계의 일종으로 단백질, 외부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부 유전 물질, DNA나 RNA가 훅 하고 들어오면 그것도 찾아서 없애는 면역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코 박사님이 mRNA를 쥐에다 주사를 했을 때 이 쥐가 그거를 그 병원균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좌절스럽죠. 결국은 사람한테 써먹어야 이게 애초에 의도한 약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주사를 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찾아서 없애버린단 말이죠. 근데 계속 실험을 하다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게 다른 RNA를 연구한 기초 연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RNA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tRNA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mRNA를 이제 쥐에 주사를 할 때 tRNA라는 녀석들을 대조군으로 주사를 했거든요. 그 tRNA는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찔러 넣어 봐야 아무런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대조군, 컨트롤이라고 하죠. 근데 그 네. tRNA를 넣었을 때 쥐가 이제 mRNA를 넣으면 면역 반응 때문에 쥐가 시름시름 앓는데, 이 tRNA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tRNA에 RNA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염계가 있습니다. A, U, G, C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U가 보통의 U가 아니고 약간 변형된, 우리가 수도 유리딘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RNA를 만들 때 U 대신에 그 수도 유리딘을 만들어서 mRNA를 만들었더니 전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면역을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게 돌파구가 되어서 그 수도 유리딘을 가지고 지금의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순간을 이렇게 돌파하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네, 카리코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실험에 매진해서 그렇게 결과를 찾아내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mRNA 기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그런 이제 백신이 되었고요. 근데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임상 시험을 포함해서 모든 백신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인류가 지금까지 백신 개발을 했던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이렇게 빨리 진행됐던 그러한 이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협력의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백신까지 이렇게 개발됐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되게 어메이징한 일이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mRNA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술로도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왜냐하면 그 전에 메르스나 사르스 알고 계시죠? 동일한, 약간 다른, 하지만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더구나 mRNA 기술은 아직 성공적으로 개발에 성공해서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만든 사례가 없었고요. 근데 1년이 안 된 사이에 여러 백신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인류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는 여러 과학자들의 오랜 기간을 통한 연구,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너도 나도 내 거, 네 거 가리지 않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기술들을 공유해서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라고 굉장히 어, 멋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저도 몰랐었는데 한 달 전에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님이라고 미국 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소 그 수장이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분이 그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기고하신 그 사설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에요. 우선 그 2020년 초에 중국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그 바이러스 분리를 성공합니다. 바이러스 분리를 성공하고 그 바이러스 전체 게놈 시퀀스, DNA 시퀀스를 2주 안에 다 밝혀냅니다.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동안 축적되었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전 세계에 공개를 해버려요.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걸 딱 보고 이제 특히 mRNA 백신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시퀀스를 보고 그 중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시퀀스를 가지고 mRNA 백신 개발에 바로 착수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퀀스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mRNA를 만들면 되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백질을 만들면 그게 항원으로, 우리 몸에서 항원으로 즉 되게 효율적으로 그 패토젠 항원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HIV 이뮤노데피션시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 다들 아시죠? 아직까지 그 HIV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이 HIV가 대표적인 굉장히 노토리어스한 예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시도를 해도 다 피해가서 백신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계신 그 연구소 산하 백신 리서치 센터에 피터 콩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평생 어떻게 하면 이 HIV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잘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연구를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두 박사님이 계신데, 제이슨 맥랄란 그리고 바니 그레함이라는 분들이 HIV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에 이 기술을 도입해서 다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시퀀스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나오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백신 mRNA 시퀀스를 디자인합니다. 변형된 염기 서열이죠. 그것을 케이틀린 캐리커 박사가 계신 파이저 바이오엔텍과 모더나에 공개를 해서 이 모든 그 지식이 축적된 결과로 지금 현재 두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mRNA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집단 지성이 이루어낸 되게 효율적인 그 공동 연구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연구 성과가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그 과학자들이 일생 동안 연구했던 그런 이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이제 공유하고 협력하고 그런 이제 노력 덕분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백신 개발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가 네. 있었네요. 네네. 재밌죠?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이렇게 백신이 개발될 거라는 걸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과학의 그런 어떤 이제 오랫동안 기초과학에 투자했던 그런 어떤 저력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기초과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드린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와, 그래, 정말 이게 응용과학의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응용과학이 가능하게 된 기초에는 인류가 몇십 년 동안 이루어온 그 기초과학의 저변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mRNA 백신의 경우에. 그 mRNA 백신을 만들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mRNA 백신을
그 바이러스를 분리해내고 거기서 mRNA의 그 코딩 시퀀스를 밝혀내는 기술, 그것도 전부 기초과학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요. 그 시퀀스가 있으면 그걸 그냥 쓰지 않고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시퀀스를 그 염기서열을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그게 기초과학에서 우리 몸은 사람은 어떠한 서열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나 이러한 그 궁금증에서 유발된 기초과학 지식에 바탕을 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mRNA 시퀀스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에서 파이저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동영상과 함께 실제로 기사가 되게 자세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그 백신을 만들어냈는지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거든요. mRNA를 만들 때 시퀀스가 있어요. 그럼 mRNA는 저희가 그냥 프린터처럼 뚝딱뚝딱뚝딱 그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mRNA를 만들어내는 DNA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이 DNA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미생물을 DNA를 대량 상상할 수 있도록 변형된 미생물을 쓰는데 그 미생물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사실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그 미생물이 어떻게 살고 어떠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초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DNA를 만들고 거기서 mRNA를 만들 때는 효소를 사용하거든요. 그 효소도 역시 우리 몸에서 어떻게 DNA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데 대한 기초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이 효소를 쓰면 DNA에서 mRNA를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효소를 사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기술이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투자해온 기초과학의 지식의 바탕이 된 그 지식들로 가능하게 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초과학의 저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과학이 이렇게 이제 인류에게 유용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또 좋은 예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좀 몇 가지 좋은 예를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바이러스 말씀만 드려서 사실 그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의생물 의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그 다른 뭐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다른 그 과학 모든 분야의 기초 과학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식이 미천해요. 다른 예도 역시 그 생물 쪽 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유전자 가위 이야기입니다. 그 에마뉴엘 샤르팡디에 박사님과 그 제니퍼 드나 교수님이 받으셨죠. 이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유전병을 치료할 때 어떤 염기서열 하나가 변이가 생겨서 굉장히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핵으로 들어가서 그 유전자 하나를 딱 바꿔주면 개념적으로는 이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 바꿔주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도를 했는데 기술이 몇 개 나와 있긴 한데 작년에 그 노벨상을 받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인류가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이 유전자 가위의 그 핵심 기술은 어디서 왔냐면 역시 미생물에서 왔어요. 그 미생물도 미생물을 그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미생물 나름대로의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다가 그 면역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특정 유전자를 바꾸는 그 효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가위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기술 역시 얼핏 생각하면 인류의 뭐 그 연구에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박테리아죠. 그 미생물의 면역 시스템을 연구하다가 그런 기초 과학에서 나온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 면역 항암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념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 근데 그 최근 한 10년간 면역 항암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기존의 그 굉장히 힘든 그
항암제보다 훨씬 그 약효도 좋고 하지만 부작용은 적은 그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CAR-T라고 하는 그 기술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 T셀이라고 하는 이 T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저희가 사용한 여기서 사용한 T셀은 그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찾아서 그거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T셀이거든요. 이거를 살짝 유전자 그 유전공학을 통해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 역시 처음에 이 면역 항암제를 만들려고 시작했던 기술이 아니고 20년 전에 이 우리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T 세포가 어떻게 그 병균을 찾아서 죽이는지가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만든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궁금증으로 시작된 기술이 결국은 카티라는 훌륭한 면역 항암제 기술로 발전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기초과학이 정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기초과학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기초과학을 수행함으로써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인류가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mRNA 백신, 이 mRNA 백신의 개발에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의 이야기를 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카리코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과학자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많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일님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조금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mRNA 백신이 처음 임상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이 카리코 박사님한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카리코 박사님의 그 과학자로서의 삶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헝가리에서 오신 이민과학자예요. 저랑 비슷한 이민과학자죠. 근데 처음부터 이 mRNA를 이용한 기술이 인류에 공헌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 한 분야만 파신 분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로서 이분이 이제 교수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mRNA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기회를 얻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기회를 찾으셔가지고 결국은 미국 정부 그러니까 그 연구비를 많이 지원하셨는데 많이 대부분 안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하고 계시니까 이 기술을 알아본 그 회사가 결국 나오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이오엔텍, 지금 파이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랑 모더나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되게 이 기술의 가능성을 알아본 회사가 투자를 하게 되어서 이 카리코 박사님이 결국은 계속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었는데요. 제가 가슴 뜨거워서 박수를 쳤던 이유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과학자들이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내가 하는 연구, 되게 감사하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데 월급을 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 연구가 과연 인류에 쓰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과연 쓸모는 무엇인가 라는 반문을 항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근데 꼭 이 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꼭 내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 인류가 과학에 투자해서 나오는 성과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꼭 내 게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집단적인 개념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제 일처럼 카리코 박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mRNA 기술이 백신으로 탄생이 되어서 환자들의 지금 힘들 수 있었던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저희도 과학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훨씬 더 많고, 진짜 긴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공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가운데 mRNA 백신이 어떻게 이제 개발됐는지 이러한 이야기들 이제 소개해 주셨고, 그 개발의 이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카리코 박사님의 이제 과학자로서의 삶, 그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과학자로서 또는 이제 과학이 이제 이 사회에 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오늘 mRNA 그 백신과 관련되어서 이게 민일님의 그 여러 가지 경험들, 생각들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과학이란 무엇이고 이제 과학이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과학이 취하는 합리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예요. 제가 과학자로서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지금도 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조심하고 견제하는 그런 자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과학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실험이라고 하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도출할 때 항상 조심합니다. 어떻게 조심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 실험을 진행을 할 때 통제 가능한 변수 안에서 나온 결과를 절대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도출하되 그 결론된 도출이 의미하는 정확한 그 바운더리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보내는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그 실험을 통해서 그 도출해낸 결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그 제가 슬기로운 저는 ESC에서 그 대외협력위원회에 속해서 슬기로운 ESC 생활을 하고 있는데 ESC에 계속 오고 싶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싶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그 합리적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하고 계셔서 여기 와 있으면 되게 포근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ESC가 추구하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고 이해하기로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던 일이 우리가 이 과학에서 배운 합리적인 사고 그다음에 행동 방식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전파할 수 있어서 사회도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좀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미국의 예를 들어서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J&J 백신이 혈전을 일으켜서 되게 힘 드문 경우긴 하지만 미국 네. CDC가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법이고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J&J 백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백신 접종 사이트에 다른 종류의 백신, 파이저, 모더나의 공급이 원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저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바탕 하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그 심층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 본 결과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그 리스크보다 계속해서 J&J 백신을 공급하고 투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 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백신 재개를 백신 그 접종을 일주일 만에 재개를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알리고 하는 작업들을 미국 CDC에서 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과학이 취하는 합리적인 접근의 예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일님의 네, 강연을 예,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명님께 네, 다음 순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음 순서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 시간 전에 기현님 혹시 계신가요? 기현님이 잠시 안 계시니까. 네, 바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유튜브로 같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스피커로 계신 분들 다 모더레이터이긴 하지만 이분들께는 제가 전에 이제 동의를 구했습니다. 어떤 동의를 구했냐면은 녹화되고 있고 이게 유튜브에 게시될 수 있다는 동의를 얻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실 분들에게도 저희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클럽하우스의 정책이고요. 저희도 이제 클럽하우스의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병목님과 민일님 두 분이서 진짜 정말 재밌는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리스너로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계실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직 질문자 분들이 안 계시는데 혹시 그 ESC 회원분들 중에서 혹시 좀 질문을 해주시거나 네, 한 분이 네,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지금 운전 어떻게 중이고 조금 음질 상태가 안 네, 좋을 수도 있는데 좀 먼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그 예, 예. 예, 박찬재님이라고 읽으면 박찬지라고 돼. 하고요. 예, 네, 그 네, 민일 박사님 되게 내용 잘 네. 들었고요. 네, 제가 박찬진님, 먼저 예, 일단은 저희가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예, 합니다. 네, 이거 녹음 내용에 동의하고요. 예, 그렇게 해주셔서 네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내용은 제가 사실 중간에 놓쳤을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그 백신을 유통할 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온도로 유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mRNA 백신들이 굳이 왜 그렇게 낮은 온도로 유통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찬지님. 그 mRNA는 그 이 녀석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녀석이에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DNA에서 RNA를 만들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mRNA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달 지속된다고 하면은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딱 이 순간만 써야 되는데 mRNA가 한 달 동안 지속이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만들어낸 단백질의 양과 그다음에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우리 몸은 세포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mRNA를 원래 선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녀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온에 두면 애들이 빨리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mRNA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온에서 그 보관하는 게 필요하고요. mRNA를 백신으로 만들 때는 mRNA뿐만 아니라 이거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른 그 우리 LNP라고 불리는 그 카고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두 개가 합쳐서 된 게 백신의 형태인데 요거 자체도 안정하게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 보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질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진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가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지은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녹음 녹화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먼저 제가 존경하는 민일 박사님, 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는 사실 과학 쪽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자로서 어떤 소명이나 철학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감동적이기도 했고 여기도 지금 과학자분들 많으실 텐데 계속 인류를 위해서 네, 좋은 일을 해 주실사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냥 저는 일반인 관점에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에 되게 백신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도 있는 이제 공포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학자 입장에서 그 일반인들의 이 공포 심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킬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 지훈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감사합니다. 음, 과학자 얘기 이전에 저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일반 시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두렵긴 했어요. 두렵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제가 취해온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맞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인들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설득이 좀 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요.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은 그 어떤 백신도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뭐 mRNA 백신은 혈전이 좀 안 생기는 데이터도 있기는 하고 DNA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은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mRNA 백신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랜 관점을 보면 이 이제 종합적인 걸 따지고 보면 한 5년 정도 최소한 2년은 지나야 이 두 백신의 비교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쌓여진 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과학자의 견해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직은.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충분히 임상 실험을 거쳤다는 얘기니까 안심하시고 맞으시는 게 그렇지 않아서 혹 코로나에 걸리셨을 경우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데이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님. 네. 네, 지훈님 질문 감사하고 네, 좋은 답변 해주신 분께도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시간이 10시 20분까지는 질문을 받을 거고요. 혹시 이렇게 그 스피커로 초대돼서 질문하시기 곤란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제 바이오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링크에 들어가면 유튜브 링크가 걸려져 있고요. 거기에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미니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너무 조용히 계시지 말고 오셔서 질문 한번 해보시죠. 없으시면은 제가 미니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카리코 박사님, 네, 그, 과학자의 삶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학자, 뭐 자기가 연구하는 것들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연구하는 것들 끝까지 함으로써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구 분야를 넓히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뭔가를 집중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개인의 입장에서요. 네네. 아, 개인의 입장에서 네. 그 지금 그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네. 연구 분야를 개인의 힘으로 그 확장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쌓여진 지식들이 각각의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깊이 있게 하기는 좀 힘든 그 수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과학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이. 그래서 어, 개인의 입장에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고 그게 내 능력 안에서 그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을 내 능력 밖으로 확장시키는 거는 조금 그 무모한 일인 것 같고요. 능력 범위 내에서 확장하고 그 안에서는 깊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시에 그런 연구들을 개인의 연구만 가지고 어떤 좀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는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 어, 그 깊이 있는 연구와 넓은 연구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경험한 그 과학계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네. 네, 답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뭐 아까 민일님이 ESC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저도 ESC에 와서 느낀 게 그런 거거든요. 서로 같이 옆에서 어깨를 나란해서 같이 가는 거, 서로 협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아서 ESC에 들어왔고 그렇게 자기 연구에 집중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뭔가 연구 결과를 만드는 거 그게 저도 맞다고 동의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네, 수현님이신가요? 예, 리수현님, 네.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현님, 녹화 배포에 동의하고요. 네네,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너무 좀 특별한 상황이어서, 뭐, 이번에는 굉장히 백신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서 어떤 개발들이 가속화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임상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대규모 팬데믹을 앞으로도 또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번 이제 팬데믹을 기회로 해서 뭐 새로운 등장하는 질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뭐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큐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개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고민들이 아마 학계나 업계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관련된 레슨런들 알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좀 이번 백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상 같은 게 조금 생략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고속화해서 뭐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더 뭐 잘해낼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일단 그 얻은 큰 교훈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백신 개발 가기 전에 이 팬데믹 그 발생 상황에서의 얻은 교훈인데요.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게 원래 그 CDC에서 전 세계 각국에 그 이제 이런 질병, 풍토병이나 팬데믹 혹은 엔데믹이 발생 가능할
그 감염병이 생기면 여기에 대처하도록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감시하고, 감시라기보다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미국의 이전 정권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삭감돼서 싹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제가 발표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팬데믹이 생기기 전이에요. 2019년 초였던 것 같은데, 안토니 파우치 박사님이 한 학회에서 이 CDC가 CDC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조만간 팬데믹이 반드시 온다라고 확언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복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생겨날 이런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인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강화할 겁니다. 그게 얻은 첫 번째 기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데노바이러스, DNA 백신, 그리고 mRNA 백신, 여러 가지 백신들이 이렇게 많이 임상 실험을 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적되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기술마다 특화된 그런 또 세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집대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팬데믹이 생기기 전에, 한국 예를 들어드리면 팬데믹 생기기 전에 한국은 굉장히 진단시약을 빨리 개발해서 상용화 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뚝딱뚝딱 된 게 아니고요. 사르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정부, 그때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였죠. 그 다음에 감염병을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일부 회사들이 모여서 매년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셨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2019년 11월에도 모여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비를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 누구보다도 빠르게 PCR을 바탕으로 한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상용화 시킬 수 있었던 저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런 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현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네, 답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여기 네, 한번 김나무님. 네, 나무님, 네, 저희 안녕하세요. 녹음 녹화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녹음 녹화에 동의합니다. 네, 그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일 박사님 우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 백신 개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타트가 늦어서인지 아니면 기반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현재 외국의 상용 백신에 비해서는 개발 속도 많이 느린 편인데, 좀 약간 염려가 되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나 이런 의미로만 백신 개발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 백신을 개발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제가 일반인 관점에서 과학자분들에게 그 의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답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백신, 효율적인 백신이 많이 나올수록 인류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일단 자국의 백신을 맞추려고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다행인 게 그런 나라들이 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는 기술이 안 돼서 백신이 늦어진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백신을 많이 개발해 오던 회사도 있었고 지금 그 백신 한국에서도 임상 1상 이상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3상을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환자가 많이 없어서예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학계와 그 정부 질병관리청이 되었죠. 거기서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환자가 없기 때문에 3상을 못해서 3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백신을 맞으신 분과 그 위약을 맞으신 분의 그 감염률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냐면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신 분의 면역 반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피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백신과 비교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성이 되면 3상을 통과한 것을 간주를 하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활발히 지금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하나 저는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mRNA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럴 백신, SK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들고 있죠.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허가해 주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mRNA 백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만 제공해 주면.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에서 생산 시설이 가능한 나라는 자체 생산, 지금 허가를 받은 그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지금 해당되는 그 특허 있죠. 특허를 좀 그 완화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방침에 동의한다고 성명을 어저께 내었어요.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나훈이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저도 임상 3상에 대해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들을 수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지요? 뭐, 질문하고 있는 도중에도 손을 들어주시면은 다음 차례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모더레이터로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없으신가요? 다인님? 네. 오케이. 미니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우선 네, 그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 이게 한창 mRNA 백신 막 나올 때는 이게 어떻게 기작이 되는 건지에 되게 궁금증이 많아서 관련된 그런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백신이 나왔고 이제 맞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뭔가 궁금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역시. 네. 근데 이건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가 들으면서 되게 제가 좋았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저는 미니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 연구가 어디 쓰이지? 뭐 이런 이런 의문을 뭐 다들 한 번쯤 할 텐데 이게 그래도 결국은 쓰인다. 이렇게 굳이 뭐 내가 그런 걸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다 같이 협력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게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사실 뭔가 저희 교수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진 않거든요. 그런데 ESC라는 단체에서 내가 과학자로서 뭐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큰 깨달음과 지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아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그 들어주셔서. 와중에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러면은 마이크를 켠 김에 여기 말씀드릴게요. 바스코리님께서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백신을 맞으면 여러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부작용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몸에 백신이 들어와서 적용하는 단계의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묻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이 없으면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딱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선 그 질문해 주신 거는 그 백신을 맞고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그 몸살기, 다양한 증상이 있죠. 열이 나시는 분도 있고, 몸살 앓으시는 분도 있고, 맞은 부위가 굉장히 아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두통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저도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초기에 딱 오한이 오고 증상이 와서 그 순간을 딱 약 먹고 땀 잘 내고 푹 자서 나아지면 감기나 더 심한 병으로 가지 않고, 그걸 잘 못 넘겨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잘 못 넘겨서 계속 아프면 한 3, 4일 앓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 딱 초기에 느끼시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병원균을 인지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좀 활발히 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싸우게 되면 그런 우리가 부작용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그다음에 좀 몸의 다른 기능이 좀 저하되고 두통도 생기고.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때도 동일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몸에 병원균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든 이물질이, 내가 아닌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그걸 인지하고 싸우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쉽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 3일 앓으시는 분도 있고, 그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고요. 이게 또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렇게 심하게 앓아야 면역이 제대로 생긴다라고 오해를 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반응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를 뿐, 지금 그 임상 결과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쉽게 지나가신 분이나 앓고 지나가신 분이나 면역 반응이 생성되는 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그 면역 반응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스코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요. 자, 기현님 계신가요? 네, 저희 자리에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진짜 시차가 있는데 위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진행 매끄럽게 해주신 병묵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슨 전문 라디오 대담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백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자리에 계시는 분들 재미있게 잘 들으셨을까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재밌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세 번째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주 뒤에 저희 이 방구석 강연회는 격주로 목요일 9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5월 20일에는 뇌과학자 장동선님께서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실 테니까 달력에 동그라미 치시고, 스케줄러에 체크하시고, 또 9시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클럽 하우스 내 ESC 클럽뿐 아니라 사단법인 ESC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활동 살펴주시면서 꼭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활동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백신 잘 맞으시고 2주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